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리덤 뉴스 명저 산책 시간입니다. 오늘은 파도의 춤 이런 책의 소명을 가진 책을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유와 정의를 갈구하고 시대를 고민하는 작가, 프리랜서 기자이자 작가 이동욱 기자가 쓰신 명저입니다. 우선 서문을 잠시 소개로 읽어보겠습니다. 옳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존경받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 부자가 아니라도 억대 연봉이 아니라도 심지어 아주 가난하더라도 옳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존경받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 언제부터인지 우리는 옳고 그름의 기준을 잃어버렸고, 언제부터인지 우리는 선과 악의 기준을 잃어버렸고, 언제부터인지 우리는 미래와 희망을 잃어버린 채 암흑의 긴 터널을 지나고 있다. 이렇게 소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소문만 읽어봐도 아마 시청자 여러분께서 바로 어떤 내용의 책인지는 짐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을 동영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안내해 보겠습니다. 컴퓨터에 동영상을 옮겨 놨습니다. 컴퓨터를 보시겠습니다. 네, 다시 저로 돌아가세요. 네, 지금 보신 것처럼 시청자들 여러분께서 보신 것처럼 이 책을 쓰신 작가는 전직 조선일보 기자이십니다. 근데 그 좋은 전직 조선일보 기자를 마다하고 프리랜서 기자를 택해서 이런 좋은 책을 쓰셨습니다. 자, 이동욱 기자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자, 이렇게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아니라도 바쁜 일이 너무 많으실 것 같고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제가 많은 그 미디어를 통해서 이동욱 작가님이 소개되고 저도 애청자였습니다. 팬이었고요. 이렇게 같은 자리에 모시게 된 게 대단히 영광이고 참 기쁩니다. 이 책을 쓰시게 된 동기부터 여쭤봐야 되겠네요. 시청자들이 파도의 춤 무슨 책이지 하는 건 짐작을 했을 것 같은데 왜 이 책을 쓰시게 된지 그 동기를 먼저 말씀해 주세요. 이 부제가 해경의 노래라고 이제 달았는데 사실은 해양 경찰이 지금 현재로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홀대받는 제복 집단 중에 하나일 겁니다. 아 그렇군요. 세월호 구조 실패라는 이상한 그 책임을 뒤집어쓰고 조직이 해체되기도 하고 별별 수모를 다 겪었고. 그런데 제가 이제 이런 해양 경찰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하러 다니면서 보니까 그분들이 참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아 그래요. 더군다나 보통 우리가 직장을 가지고 직업을 통해서 생계를 꾸려나갈 때는 이기심에 바탕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이 해양경찰 같이 제복을 입은 집단들은 남을 위한 삶이거든요. 그렇죠. 그 이타심의 집단이 건재했으면 참 좋겠는데 공복이죠. 공복. 그렇게 생각하다가 보니까 이분들에게 뭔가 도움이 되는 길이 없나 이제 찾아봤어요. 한번 그저 해양경찰 연수원에 가 보니까 해경들이 자기들의 경험담을 이렇게 써낸 원고들이 있는데 그걸 한번 이렇게 훑어보니까 굉장히 감동적인 것들이 많은 거예요. 기자가 보기에도 그렇게 감동적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리얼리티가 있으니까. 뭐 리얼리티뿐만 아니고 그 구조직이라는 그 그룹의 그 정신 멘탈의 근본이 자기의 목숨을 생면부지에 타인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던질 각오로 뛰어드는 직업들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게 이제 육지에서 우리가 찾는다면은 아주 찰나적인 순간에 그 119 구조대원들 또는 전쟁 시에 군복을 입었던 군인들이 전우를 위해서 이제 헌신하는 이런 과정밖에 없는데
사실은 바다에서는 늘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전혀 모르는 거죠. 그렇군요. 예, 너무 몰라서 이참에 이걸 우리 국민들에게 소개시켜 줄 수 있는 참 좋은 소재가 되겠다. 해서 이제 그 원고를 모아가지고 제가 편집을 해서 그 책을 내게 된 겁니다. 이 책의 내용이 뭐 대충 짐작은 되는데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제 자유와 정의를 갈구하고 또 시대를 고민한 기자의 시각으로 이렇게 내용을 잘 예리하게 쓰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도 가끔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이동욱 작가를 처음 접했을 때 처음에는 그냥 흘려듣는 얘기 듣다가 한번 빠져들으면 밤을 새워서 어제 저녁에도 밤을 새워서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참 사람의 심금을 울리고 그래서 하시는 말씀마다 공감해서 동감하는 그런 참 문체와 어법을 구사하시는 게 참 부럽기도 하고 저도 기자지만 아무튼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제일 먼저 느낀 게 먼저 제 느낌을 독자로서 한 말씀 드리면은 하드보일드 채로 썼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자 출신이라 그런지 몰라도 가능한 이제 형용사 부사를 떼면서 쓸 수밖에 없는 상황들. 그러니까 사실을 전달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은 지금 이게 바다 얘기고 그래서 제가 그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 해밍웨이도 기자 출신인데 단문을 쓰셨잖아요. 이 책도 참 읽어볼수록 그냥 밤새도록 페이지가 넘어가도록 재미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많은 살을 붙이지 않고 있는 사실 그대로 실감 있게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참 작가분을 이게 독자들이 가장 그 책을 재밌게 읽었을 때 그 작가를 꼭 만나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질 만큼 저도 그랬습니다. 이 책을 앞에 부분 읽으면서 어제 밤새는 줄 모르고 듣고 했는데 아무튼 제가 우선 이제 오늘은 그 명저 산책이라는 그 대담이니까 몇 가지 질문으로 그 우리 독자들의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그 해경을 소재로 한 책이던데 해경 집단이 사실 인기 없는 집단이에요. 우리 사회에서. 근데 하필이면 왜 해경 집단을 대상으로 이런 책을 쓰셨는지. 우리 사회의 어떤 그 직업별 집단으로 나눴을 때 지금 현재 가장 인기 없는 집단이 될 수 있는 게 해경이죠. 그래서 오히려 더 이들을 위해서 이제 글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그 제복 입은 집단의 중요성. 지금 현재 한참 이제 북핵 문제로 국가 전체가 전 세계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사실은 국가를 지탱하고 있는 기둥은 제복을 입은 집단들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컨대 건물이 갑자기 폭파되고 길에 걸어가는데 뭐 갑자기 누군가가 기관총을 난사하거나 또는 다리가 무너지거나 거대한 선박이 침몰하거나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사람들은 그 위험한 현장에서 다 도망갑니다. 그렇죠. 개인의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근데 그 난리통에 그 위험한 현장으로 거꾸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의병들이죠. 그렇죠. 의병이 아니고 그게 바로 공권력을 지키는 세력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찰, 군, 해양경찰, 구급대원, 그리고 사실은 정상적인 국가라면 거기에 정의감이 강한 기자들이 들어가죠. 맞죠. 우리 기자들은 지금 현재 세계 무슨 전쟁터에 종군하지 않지 않습니까? 안 나가지 않습니까? 저는 재직 시절에 골프전에 종군 기자를 갔다 와요. 골프전에. 굉장히 드문 경우죠. 그죠? 맞습니다. 본인이 나가 보셨지만 우리 언론 풍토하고 해외 언론 풍토하고 다르잖아요. 많이 다르죠. 그죠? 바로 그게 아마 우리의 문제 아닌가. 어쨌든 이제 그런 식으로 위험한 현장을 달려들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공동체를 지키는 이 사람들인데 그들을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홀대하고 있으면요. 지금같이 외적으로 뭐 북핵 문제 가지고 국가의 체제가 막 뒤집어질 듯 말 듯 할 때 이 국가를 끝까지 위기에서 지켜줄 수 있는 세력조차 우리 국민들이 관심을 두지 않으면 나중엔 전부 다 그 죄가는 우리가 뒤집어 쓴다 이거예요. 제복 입은 집단을 홀대하면 사복 입은 집단이 피해를 보게 돼요. 그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뭐
그런 취지 저런 취지 다 합쳐보면 결국 이런 책을 쓸 수밖에 없는 결론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책을 쓰실 때 그 이제 시기적으로는 세월호 침몰 사건과 관련된 그 순간 아니었겠습니까? 4년 지나는 거죠. 4년 전의 얘기죠. 그러니까 세월호를 취재하시면서 뭐 많은 생각을 가지셨겠지만 특히 기억나는 어떤 걸 봤느냐, 어떤 걸 느꼈느냐 이런 질문을 드려도 이게 우문이 아닐지 모르겠네요. 괜찮죠. 뭐. 예. 사실 뭐 이제 제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세월호도 처음에 제가 그 취재할 생각이 없었어요. 아 예. 뭐 취재 역량도 뭐 이 개인적인 네. 뭐 재원이나 이런 것도 없었고 그 당시에 예. 프리랜서였는데 예. 사건이 터지고 한 달이 지나도록 예. 오보가 바로 잡히지 않고 오히려 확산되어 가는 거예요. 아. 그 사건이 터지고 나서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들이 다 거기에 집중했죠. 그랬죠. 그리고 보도했죠. 네. 처음에 오보가 나올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이게 한 달 지나면 그게 오보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바로 잡혀야 되는데. 오히려 더 네. 확산돼 버렸어요. 아, 그랬습니까? 그리고 아무도 그 진실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어서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당시 조갑제닷컴에 가서 명함을 하나 달라고 해가지고 직책이 박힌 명함을 들고 아, 예. 취재를 시작을 한 겁니다. 했는데 결론이 나올 때까지 한 6개월 가량을 취재했어요. 네. 그러니까 답이 나올 때까지 파는 수밖에 없는데 예. 그걸 하면서 보니까 우리 사회 언론사들의 이 한계. 네. 흔히 이런 겁니다. 이제 예를 들면은 세월호가 처음에 전복이 되는 과정에서 항적도가 나올 텐데 예. 그 항적도를 가지고 거꾸로 추론해 가면 거의 정확한 추론이 되죠. 예. 근데 그 항적도 자체가 해양수산부에 보관되어 있던 컴퓨터 서버에서는 이게 오류가 돼 가지고 네. 여러 가지 버전의 항적도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예. 한 달 동안 별도의 항적도가 4번 바뀝니다. 네. 그러면 정상적인 언론이라면 오늘 해수부에서 1차 항적도를 발표했는데 이런 모양이었다. 예. 그럼 그 항적도를 가지고 실제와 비교하면 안 맞거든요. 아, 예. 안 맞으면 이걸 가지고 왜 안 맞는지 추적 조사를 해야 되는데 네. 추적 조사할 수 있는 시간을 데스크에서 안 줘요. 예. 빨리 그 항적도로 기사를 써서 답을 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1차 항적도 가지고 1차 상상도가 나오고 예. 한 일주일 지나서 2차 항적도 나오니까 또 2차 상상도가 또 나와요. 예. 뭐 그런 식으로 계속 팩트 확인을 안 하고 나와 있는 그 첩보를 토대로 예. 기사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은 국민들대로 점점 더 이상한 상상에 이제 빠지는 거죠. 예. 근데 저 같은 경우에 그런 압박을 가하는 데스크가 없으니까 예. 답이 나올 때까지 이제 추적을 해봤어요. 예. 했더니 한 6개월 걸리더라고요. 예. 그러면 일반 신문사 같은 경우에 너 6개월 동안 월급 받고 원고는 왜 안 내냐 이렇게 이제 조질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런 걸 우리가 만들어내지 못하니까 예. 어떤 재난이 터지고 나면 정말 중요한 진실을 찾기 위한 그런 기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언론 시스템 이게 없는 거예요. 아하, 예. 그러니까 뭐 말도 안 되는 사람이 나와서 유언비어를 퍼뜨리면 네. 그 유언비어가 아니라는 걸 검증하고 버리든지 기사화하든지 해야 되는데 예. 이 자본의 천박한 논리를 가지고 예. 뭐든지 가지고 기사를 써서 열독률, 구독률을 높여야 된다. 예. 시청률을 높여야 된다. 예. 여기에 우리가 매몰되는 그렇습니다. 바람에 선정 언론이죠. 앞으로도 어떤 재난 사고가 나더라도 그런 뭐 폐해는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지 않느냐. 네. 참 안타까운 건데요. 예. 그러니까 그 당시 겪어보고 나서는 직함에 어떤 명함에다가 어떤 언론사 직함을 달고 있다는 게 네. 그렇게 부끄럽고 창피한 적이 없었어요. 아, 그러셨군요. 그러니까 아예 제가 명함을 새로 파가지고 네. 프리랜서 기자라고 그냥 써붙이고 아무것도 없이 아무 직책도 없이 그리고 이제 다닌 거죠. 뭐 그 네. 이후에 올 초에 그저 인천 앞바다에서 영흥도 낚싯배 사건이 있었어요. 아, 그랬죠. 예, 그때 이제 그 큰 배하고 부딪혔던 낚싯배가 전복이 되면서 네. 사람들이
빠져 죽고 또 남은 사람들 그 선체 안에 네. 에어포켓에 살아 있었던 세 분. 예. 세 분이 이제 해경이 도착할 때까지 해양경찰 상황실과의 이제 계속 통화가 돼 있었는데 예. 그 통화하는 도중에 해양경찰 상황실에서 이제 안심시키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예. 지금 경찰과 119 구급대와 소방이 구하러 가고 있습니다 해요. 예. 그때 그 목만 이렇게 물 밖에 내놓고 네. 갇혀진 선실 안에서 핸드폰으로 통화하던 네. 그 생존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 화를 내면서 예. 해경이 와야지 그런 사람들이 오면 뭐 하냐 그래요. 해양에서 재난 사건이나 범죄 사건이 벌어졌을 때는 해양 경찰 말고는 손댈 집단이 없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흥도 낚싯배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인천해양경찰서가 기자들을 대상으로 브리핑할 때 예. 많은 기자들은 이제 해경의 잘못만 나무라는 거죠. 예. 근데 그 잘못이라는 게 왜 늦게 갔냐 주로 이런 거고 예. 늦게 가서 이렇게 사상자가 생기지 않았냐 이런 예. 건데 예. 제가 그 브리핑 현장에 가만 앉아 지켜보면서 느낀 게 우리 기자들이 너무 예. 이 해양 환경 바다를 잘 모르는구나 네. 생각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뭐 이 연근에서 어떤 해양 사고가 벌어졌을 때 예.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해서 현장에 도착하는 시간이 네. 똑같은 거리에 똑같은 지점이지만 네. 상황에 따라 달라요. 아, 그렇군요. 날씨에 따라 다르고 그렇겠죠. 예. 네. 또 주간이냐 야간이냐에 따라 또 달라요. 그렇겠죠. 그죠? 변수가 많겠네요. 근데 그런 네. 변수를 고려할 줄 몰라요. 네. 모르고 기껏해야 그게 10여 킬로밖에 안 되는데 예. 왜 40분이나 걸렸냐 이걸로 이제 조지는 거예요. 아, 예. 근데 이제 구조직 현장에 나가 있는 그 사람들은 조리 있게 이렇게 설명하기보다는 네. 아주 단순하게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네. 거기서 이제 커뮤니케이션 에러는 더 증폭되는 거죠. 네. 이러다 보니까 이 단순한 해양 사고가 결국 나중에는 어떤 거대한 공권력의 실패로 인한 피해자, 희생자로 이제 둔갑이 되고 네.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나니까 우리 사회가 겉으로는 잘 모르지만 예. 구조 현장은 상당히 이건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네. 위기감을 제가 느끼는 거예요. 아, 예. 정말 힘든 상황에서 목숨 걸고 가가지고 사람들을 구조하고 예. 구조 못한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죠? 네. 근데 그 구조 못한 사람들까지 책임을 뒤집어 쓰고 예. 사람들을 구하고 나서 돌아온 구조대원들은 예. 감찰 조사를 기다려요. 아, 예. 항상 그래요. 예. 이제 그 출동한 구조대원들이 인천해경서 구조대하고 네. 평택해경서 구조대여서 제가 사건 발생 후 일주일 뒤에 네. 이들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예. 직접 인터뷰를 해봤어요. 아, 그러셨군요. 인터뷰를 하다가 제가 물어봤습니다. 네. 이런 인터뷰를 어떤 언론들하고 했냐 그동안. 예. 예. 하여튼 제가 처음이래요. 그래요. 아무도 안 갔어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기사를 잘 취재하기 위해서는 그 현장에 가야 되는 거죠. 발로 뛰는 기자, 그다음에 호랑이를 잡기 위해서 호랑이 굴에 들어가라는 말과도 일맥상통하는데 우리 이동욱 기자께서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또 감동했던 게 이게 지금 세월호 사건이 바다 사건 아니에요? 네. 근데 바다 속까지 들어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떻게 네. 된 겁니까? 근데 저는 네. 개인적으로 네. 스킨스쿠버를 해요. 아, 그렇군요. 그 자격이 이제 마스터가 됐는데 아, 그렇군요. 뭐 자연에 대한 관심과 당연히 그 관심이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접근하는 방법을 배우고 익히고 예. 하는 것. 예. 뭐 그게 이제 또 하나의 뭐 취미 영역이기도 하겠지만 예. 저를 성장시키는 방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 늘 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세월호 사건 때는 아무도 거기에 이제 들어가지 못했고 뭐 예. 몇 번 어느 방송사에서 들어갔다가 금방 이제 다시 나왔다 예, 그러고 그래가지고 저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네. 기회가 닿으면 들어가서라도 뭔가 이 국민들에게 알려야 되지 예. 않겠나. 예. 그래가지고 그 당시 이제 해양경찰
이춘재 예. 국장에게 예. 굉장히 간청을 했죠. 예. 잠수 취재하게 좀 허락을 해달라. 예. 그래가지고는 뭐 한 이틀 동안 설득을 한 다음에 예. 결국 이제 들어갈 수 있었어요. 예. 잠수 취재를 해보니까 잠수해서. 네. 이게 일반 국민들이나 기자들에게 설명을 누군가 잘 해줘야 되는구나 하는 부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아무도 잠수를 안 해보니까 물속 상황을 모르고 네. 모르니까 밖에서 소설 쓰는 거예요. 네. 근데 정말 그 맹골 수도는 그 조류가 굉장히 급하고 네. 조류가 급하면 뭐 제 아무리 천하장사라도요 거기서 잠수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 조류라는 것이 시간마다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죠? 밀물 때나 예, 썰물 예, 때나 예. 이때 다 달라지고. 예. 근데 그 사고 현장, 그러니까 사고가 발생했던 그 시점은 네. 거의 사리때와 가까워 가지고 조류가 빨랐을 때고. 예. 그다음에 제가 사고 현장에 가서 도착해서 예. 그 설치된 바지에서 예. 본 그 조류 측정기로 측정해 본 그 물살의 빠르기는요. 예. 가장 빠른 데가 11노트까지 나오는 지점도 있어요. 빠르군요. 예. 그 11노트라는 게 어떤 거냐면은 1노트가 50cm니까 예. 11노트 정도 되면 한 초속 5.5m의 바람. 예. 바람보다 더 센 물. 예. 네. 그러면 뭐 자동차고보다 날아갈 정도예요. 네. 근데 왜 그런 게 생기느냐면 굉장히 물살이 거기는 급하게 흐르는 곳이고 네. 거기다가 거대한 선체가 물속에 들어감으로 해서 예. 선체와 조류가 이렇게 예. 부딪히면서 생기는 소용돌이가 있어요. 그렇습니까? 그 소용돌이가 상당히 빠른 이제 조류를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처음에 이제 세월호가 물속에 잠기던 그 과정엔 그런 물살들, 급류가 막 생겨요. 예. 거기에 이제 다이버들이 들어갔다가 떠내려가기도 하고 예. 뭐 상당히 위험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는데 문제는 이제 그런 잠수 환경의 어려움에 대해서 일반 기자들이 모르니까 네, 그렇죠. 저거 지금 쇼하는 거 아니냐 안 예. 들어간다고 하고 조명탄만 터뜨린다고 이제 아하. 떠들어 버리는 거죠. 이 현장에서 진실과 그 괴리가 있는 많은 그럼요. 그 유언비어가 그럼요. 예. 더 한심한 거는 우리나라의 해양대학 두 곳 그리고 해양 관련한 뭐 학과가 여러 군데 대학에 있고 예. 거기에서 가르치는 교수들도 많은데 예. 그 많은 전문가들이 이런 예. 해양 환경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들을 가지고 예. 한쪽으로 기울어져가는 이 언론들에 대해서 좀 중심을 잡아주셨어야 되는데 그렇죠. 참 그러한 노력들이 아쉬웠어요. 네. 그러니까 뭐 나라 전체가 기울어져간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도 아직 사실은 예. 세월호 사건은 복구가 안 된 거예요, 대한민국은. 맞습니다. 그죠? 뒤에 우리 이동훈 기자님이 그 리얼리티 그때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시니까 제가 기억나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 저도 사건 팀장을 하면서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옛날에 그 부안에 있는 우이도 페리오 침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사건 팀장 현장 취재를 했는데요. 배가 이렇게 침몰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각 언론사 기자들이 거기에 헬기도 오고 막 취재를 하는데 갑자기 수사기관에서 선장이 구명보트 타고 탈출했다는 기사를 냈어요. 그 지명수배를 했어요. 예, 세상에. 그래서 그 기사만 읽고 모든 서울의 기자들이 그렇게 기사를 썼어요. 근데 현장에서 제가 그 선장집이 그 섬 안에 있었는데 우이도에 들어가 보니까 부인이 머리를 풀어헤치고 소복을 입고 통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만일 뭐라고 그때 수사 그 언론이 보도를 했냐면은 수사기관이 어떤 저기를 잡았다. 증거를 잡았다. 무선 뭐 통신 뭐 전화 통화를 도청했다든가 감청했다. 뭐 이런 얘기가 하면서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니다. 만일 그랬다면은 부인이 살아있는 남편을 두고 소복을 입고 머리 풀어치고 울을 수 있느냐. 이게 원래 어떤 사건이 사망했다는 확인 전에는 울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 금지 사항 아니에요. 그런데 부인이 울고 있다는 사실을 내 서울에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오보다. 그랬더니 그걸 안 믿고 그 이제 그 데스크에서 안 믿고 수사기관에 그 브리핑만 믿고 보도를 그렇게 한 거예요. 모든 언론이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바로 이제 얼마 있다가 침몰된 그 배를 인양을 꺼냈어요. 꺼냈는데 선장이 제가 현장에서 그 현장을
취재했는데 선장이 그 자리에서 그대로 핸들을 잡고 그대로 그리고 옆에 항해사인가 그 사람은 이게 머리에 약간 피만 흐르고 탈출해 보려고 이렇게 하다가 그러니까 자기 책임 이 선장들이 가장 사명 이 페리오라 저 세월호랑은 반대인데 그렇죠. 그 선장은 내가 내 생명이 수명이 그 책임감이죠. 그렇죠. 지금 말하면 이 배와 수명과 같이 한다는 그런 사명감으로 그대로 굳어 있었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모든 기자들이 무릎을 치고 팔을 치고 그 언론이 대한민국의 모든 신문 방송이 유족한테 사과했습니다. 사과해야죠. 지금 이제 우리 이동욱 기자님이 너무 리얼리티 있게 써서 그 말씀에서 저도 그때 상황이 기억나는데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서 그 상황을 보니까 해경들이 자기들이 그 겪는 그런 고난, 고민하는 어떤 정의를 위한 사명감을 위한 투철한 그 어떤 그 업무 집행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는데 언론과 그 밖의 사람들은 무책임하게 어떤 그 비난을 막 무책임한 비난을 퍼붓고 그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거기 이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그 사실은 해경을 취재하면서 처음 접한 집단이에요. 그 세월호 사건 때 저는 해경을 처음 접했어요. 그러시군요. 그전에는 정말 접할 기회가 없었죠. 근데 해경을 접하고 세월호 사건을 추적하다 보니까 새롭게 저는 이제 알게 된 것이 그렇군요. 이 해양 문화야말로 대한민국의 이념과 연결돼 있는 문화구나. 이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데올로기가요. 사실은 해양 문화의 이데올로기예요. 그렇군요. 왜 그렇게 설명을 할 수 있어요? 그 칸트의 그 실천 인성 비판을 쓴 칸트가 훗날 마지막 거의 유고에 가까운 걸로 영구 평화론이라는 책을 썼죠. 논문을 썼는데 그 영구 평화론이 뭐냐면 그 당시로 보면은 이제 전 세계가 제국주의의 경쟁으로 가다 보니까 야 이대로 가면은 이 전 세계가 전쟁으로 인해서 다 망하겠다. 망하지 않으려면 같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이제 칸트는 고민한 거예요. 고민하다가 영구 평화론, 영구히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제시를 하는 건데 그게 나라마다 그러니까 필요한 것들이 있고 부족한 것들이 있으면 서로 바꾸면 된다. 교육하라 이거. 우호 통상하라는 거예요. 서로 우호 통상하고 그 다음에 자유롭게 다녀야 된다. 자유항해예요. 그러니까 자유항행과 우호 통상이 생기면 비로소 어떤 국가든 서로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더라도 전쟁을 하지 않고 잘 살아갈 수 있을 거다. 그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영국과 훗날 이제 뭐 미국 이렇게 연결되는 해양 세력들이 구축하는 자유민주주의의 이데올로기가 만들어지는 건데 이 자유민주주의의 이데올로기가 개인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또 이것이 산업혁명과 맞물려져서 근대화를 이룬다고 하잖아요. 근데 대한민국의 바다는 근대화 이전에는 바다가 없었어요. 조선 왕조 500년 동안 해금 정책을 써가지고 바다에 나가지 못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봉건적인 문화에 젖어 있다가 해양 문화를 만나는 거예요. 근데 해양 문화의 특징이 개인주의라고도 하지만 그 개인주의의 근간엔 진실이 있어요. 정직함이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무슨 말씀이냐면 배라는 것은 구조가 상당히 크잖아요. 근데 배 밖은 사람이 생존하기 어려운 환경이에요. 그럼 배 안은 어떤 거냐? 생존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이에요. 그럼 그 안에서 여럿이 같이 살아야 돼요. 이게 국가라는 공동체를 축소시킨 모형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선체 안에서 자기 맡은 영역에서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조타실에 정직하게 보고를 해야 돼요. 근데 거짓말로 보고를 하면 나중에 그 공동체인 배 전체에 있는 타고 있는 승객들이 다 죽을 수 있어요. 그렇겠죠. 그렇죠. 근데 육지에서는 거짓말해도 돼요. 안 드러나니까. 근데 정직함은 그런 해양 문화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해양 문화에서 나오는 정직함이 산업혁명과 맞물릴 수 있었고 아, 또 그렇군요. 산업혁명이 비로소 발전할 수 있었던 건 네. 정직과 정확 때문에 그래요. 예.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흔적을 찾아보기 힘든 게 예. 우리는 이제 근대화를 하는 과정이 식민지 시기를 예. 겹치면서 동시에 된 거잖아요. 예. 일제에 의해서 이제 뭐 사실은 거의 반강제적인 근대화가 되는 바람에 네. 그런 근대에 대한 저항 세력도 많이 생겨 있었는데 예. 일본의 경우는 우리보다 좀 더 내실 있는 근대화를 이뤘단 말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근대를 표현하는 그 풍경 네. 또는 애니메이션 뭐 그런 걸 보면 네. 가장 많이 등장하는 그 상징이 톱니바퀴예요. 예. 예. 톱니바퀴가 왜 필요한지 아세요? 제가 잘 예. 네. 톱니는 양쪽 다 조금만이라도 오차가 생기면 서로 이빨이 안 맞아서 그렇죠. 안 돌아가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걸 일본은 깨닫고 예. 상당히 자기들의 문화로 이게 내실화를 예. 기하고 갔는데 예. 우리의 근대에 대한 상징은 기차, 철도 뭐 이렇게 예. 확 뭐 깔아뭉개고 달려가는 그런 거죠. 네. 어쨌든 우리가 그 해양 문화에서 이어가야 될 게 정직과 예, 진실의 소중함 예. 진실의 이런 소중함. 것들을 토대로 해야 비로소 미디어, 언론, 방송 예. 이런 영역도 제대로 된 정신 문화로 이제 성장할 수 있는데 네. 우리는 그런 그 정신적인 기초가 상당히 약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진실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인정 안 하는 문화가 이제 굉장히 만연해 있고 예. 그런 문화가 사실은 부패하는 문화인데 아, 예. 그 문화의 최대 수혜 그룹이 정치인들이죠. 아, 그렇군요. 네. 어떤 거짓말을 해도 상황을 모면할 수 있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사회 전체가 진보하는 상황이 아니고 예. 과거로 퇴보하는 중이에요. 네. 그러니까 권력만 쥐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식으로 사회가 구성이 되어 가면 예. 그거야말로 이제 봉건 체제로 돌아가는 거죠. 예, 공감해서 동감하고요. 예. 그 제가 이 책 참 너무 읽는 규절규절마다 금과옥조인데 여기 배진영 기자가 이 책을 소개하는 자기 추천사로 이렇게 네. 제목을 했네. 잊혀지는 미덕을 실천하는 미련한 사람들의 얘기. 예. 예, 미련한 사람들은 뭐 참 덕망 있는 표현이고요. 그 중에 이런 규절이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요. 사연은 저마다 달랐지만 그들은 선동과 조작, 위선, 권력의 영합이 판치는 우리 사이에 잊혀져 가고 있는 미덕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좋은 게 좋다고 서로 봐주고 반칙하고 특권을 요구하고 네. 거짓말하고 뒤통수 치고 원칙과 법칙을 망가뜨리고 예. 그러다가 일이 터지면 남 탓하거나 떼쓰고 예. 자기가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도 헬조선이라고 악을 써대는 병든 세상에서 아직도 그런 미덕들을 묵묵히 지키며 실천하고 있는 미련한 사람들이 눈물나게 고마웠다. 여기 미련한 사람들이라고 하긴 했는데 네. 여기 미련한 사람들의 주체는 이동욱 기자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아니. 제가 그렇게 느껴지고 정말 이 책을 읽을 때마다 그런 공감을 하는데 우리 독자들한테 이 책을 어떤 각도로 읽어주고 어떻게 작가로서 뭐를 말하고 싶은지 그걸 뭐 좀 더 요약해서 말씀하신다면. 뭐 지금 현재 나라 걱정하시는 분들이 예. 참 많을 텐데 답답하시고 또 걱정되시고 할 텐데 네. 그때 아무 생각 없이 이 책을 펼쳐서 이렇게 글 속으로 빠져들어 보시면 네. 이 책에는 72명의 해양 경찰관들이 아무 생각 없이 어떤 뭐 기대 없이 순수하게 자기들의 경험담을 적어놓은 네. 이야기들이에요. 예. 그걸 읽다 보면 예. 아 우리 사회에 예. 이렇게 건강한 사람들, 건강한 젊은이들이 있구나 예. 하는 희망을 보실 겁니다. 희망을 볼 수 있다. 예. 예. 대한민국은 아직도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다. 다만 우리가 몰랐을 뿐입니다. 예.
그러니까 파도의 춤, 해경의 노래라는 책의 제목은 의미심장하다. 이들은 험난한 파도를 춤추는 파도라고 인식하며 온갖 어려움에 맞서고 있다. 이분들이 해경을 말하는 거겠죠. 그렇죠. 네, 이렇게 책이 주는 그 뭐라 그럴까 우리에게 그 좀 더 문학적으로 말하면 엠파시라고 해요. 감정의 이입. 저도 이 책에 군데군데 이 감정의 이입이 되는 걸 이렇게 안더라인 해놓은 부분이 있는데 작가는 꼭 독자와 그 감정의 이입을 이런 방향으로 일치하기를 원하는 것만은 아닐 겁니다. 다양한 각자의 독자들이 생각대로 판단하는 거지만은 우리 이 책이 대한민국의 조금 전에 희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적어도 우리 독자들이 이런 것만은 이 작가의 의도를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든가 좀 더 승화시켜서 생각했으면 좋겠다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글쎄요, 뭐 그렇게 네. 오히려 이건 좀 직설적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드보일더라서 네. 정직하게 이렇게 정직하게. 예. 그런 이중적인 구조는 거의 없을 거예요. 없죠. 예. 예. 근데 이제 가끔 읽다 보면은 작가의 깊은 뜻을 몰라서 근데 이 책은 여기 독자들의 평이 뭐 일일이 다 소개할 수는 없겠지만 그리고 다 소개하면 책을 쓰신 보람이 없잖아요. 이거를 이제 독자들이 읽기로 하고요. 이 책은 말도 못하고 잘 못하고 표현도 미숙해 해양구조 세력의 답답함을 꺼낼 수 없는 가슴속 애환들을 진솔하게 잘 그려내고 있다. 이 말이 가장 핵심적인 그 이 책의 표현 같고요. 제가 느끼는 바는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이동욱 작가님께서 하실 일이 많겠지만 하실 말씀을 좀 요약해서 이 책의 철학이라든가 아니면은 정말 우리 사회에 뭐가 잘못돼 진실을 추구한다는 거는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모든 책이나 언론이나 또 법도 궁극적으로 실체적 진실의 추구인데 이 책을 통해서 세월호 사건 당시에 그 해경들의 뭐라 그럴까 그 분투 노력하는 어떤 그 봉사 이런 거를 말씀하시는 건 알겠는데 좀 더 한마디로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진실의 핵심은 뭔지 이런 거를 제가 여쭤보면은 역시 또 의문이 될 수 있나요? 그 흔히 이제 구조직 공무원 또는 제복 입은 공무원들은 네. 어떤 재난과 연관되어 있죠. 네. 재난은 4가지 단계로 진행이 돼요. 4가지 단계로요. 예. 예방 단계가 있고, 네. 대비 단계가 있어요. 대비 단계. 예. 대비 단계는 이제 불이 났거나 화재가 났거나 또는 뭐 배가 침몰하거나 했을 때 구명정, 소화전 이런 걸 준비하는 게 대비 단계고. 네. 실제로 그런 사건이 벌어지면 대응하는 단계죠. 네. 그래서 이제 구조대가 출동해서 불을 끄거나 침몰 선박 주변에 생존자를 구조하거나 하는 거. 그게 대비 단계고 마지막 단계가요. 복구입니다. 복구. 리커버리. 복구 단계예요. 네. 세월호 사건이 2014년 4월 16일이지 않습니까? 1년하고 하루 전 2013년 4월 15일 날 세계적으로 이제 주목을 받았던 사건이 있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어렴풋이요. 네. 2013년 4월 15일이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 폭발 사고 났. 그때 보스턴 시가지는 완전히 뭐 침통했죠. 그렇죠. 3명이 현장에서 직사를 했고 264명이 팔다리가 다 절단된 뭐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처참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제 그런 사건이 벌어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 언론들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책임자 처벌이에요. 책임자 처벌. 그건 책임자가 그 모든 안전을 다 뭐 신이 아닌 이상 전담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놓쳐갖고 얘를 결국은 이런 사건이 터졌다. 고로 이거는 해임돼야 된다. 그리고 그 사람을 임명했던 정파, 정당 거기에 대한 또 이제 정치적 공격을 해버리는 거고 그런 식으로 진행되는 반면에 미국에서 그 사고가 벌어졌을 때 어떤 언론도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 기사를 쓴 적이 없어요. 제일 먼저 이제 그 사건이 벌어지고 났을 때는 범인을 잡기 위한 언론의 협조가 진행됐어요. 그러니까 필요 없는 루머나 이런 것들은 보도하지 않고 수사기관이 발표하는 것에 기다려주고 있는 거예요. 기다려주면서도 언론사 나름대로
그 사건의 단서를 가지고 계속 추적해 가고 있어요. 네. 네. 자, 그 하루 지나고 난 다음 날 예. 보스턴 시청은 무엇을 했냐면 그 뭐 경기도 안산시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2014년 4월 17일 날 경기도 안산시는 네. 그야말로 침통한 지역이 됐을 거예요. 예. 단원고등학교가 그냥 대규모 초상집이 됐을 테니까. 예. 그런데 보스턴에서는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시내에서 다 보이는 예. 보스턴 레드삭스 야구 경기장에 5개 전광판에 예. 큰 슬로건을 걸어요. 예. 보스턴 is not a family. It's Boston is not a city. city. 예. It's a family. family. 예. 보스턴은 도시가 아니라 그리고 가족이다. 가족입니다. 네. 이 말 자체가 피해를 겪은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을 하나로 묶어주는. 결속해주는 예. 역할을 해요. 예. 그리고 나서 그 역할이 진행되는 동안에 경찰과 FBI는 범인을 추적해가고 예. 언론도 마찬가지로 추적해가면서도 예. 앞서간 보도 뭐 질타 이런 건 없는 거죠. 예. 나중에 범인을 경찰과 FBI가 거의 다 접근하고 찾았을 때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폭스 TV일 거예요. 폭스 TV. 거기서도 이 범인의 실체를 찾아냈어요. 아, 예. 예. 그러니까 경찰이 그때 이제 CCTV에 등장했던 범인들의 몽타주를 가지고 네. 공개 수배를 내리고 있었는데 예. 이걸 단초로 해서 이제 기자들이 추적해가지고 예. 찾은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기자들은 거기서 뭘 고민하느냐면 국민의 알 권리. 네. 이게 여기서 등장하는 거예요. 국민의 알 권리. 와 예. 경찰의 그 보안의 이익과 예. 충돌할 때. 예. 그래서 이제 언론사가 그 대테러 담당장에게 네. 통첩을 합니다. 예. 언제까지 예. 시간 내에 예. 더 이상 그쪽에서 얘기 안 하면 우리가 발표하겠다. 예. 예. 그러니까 결국 이제 수사 당국도 거기서 물러서 가지고 예.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 예. 발표하게 하죠.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범인이 잡히고 예. 그 다음엔 그 보스턴은 그 사건으로 인한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너무너무 많이 이제 진행이 돼요. 예. 뭐 다리가 절단된 이 프로 댄서가 예. 의족을 차고 다시 이 홀에 서서 연습을 하니까 네. 그게 제대로 안 되잖아요. 예. 너무 옆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이 가슴 아프니까 네, 네.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소문이 퍼져가지고 예. 그 보스턴 옆에 그 MIT 공대 예. 세계 최고의 그 미시건 공대. 공과대학이죠. 예. 그 MIT 공대 컴퓨터 공학과 로봇 공학과 여기에서 일하던 학생들이 네. 뭉쳤어요. 예. 그래가지고 저 로봇 의족, 예. 전자 의족, 예. 인간의 이 춤을 구현할 수 있는 예. 발가락 뼈의 움직임, 예. 그것까지 한번 살려내는 로봇 의족을 한번 만들어 보자. 예. 예. 그래가지고 이 여성이 나중엔 그 의족을 차고 네. 훌륭한 춤을 이제 선보이죠. 예. 그건 뭐냐면 어떤 불행이 오더라도 네. 극복하고 다시 살아나는 예. 용기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예. 그것이 재난에 맞서는 인간들의 가장 용기 있는 자세일 거예요. 네.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는 없는 거죠. 예, 우리가 좀 더 이제 이 책을 통해서 얻어야 될 철학이라고 그럴까 그런 거는 일일이 한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너무 책 내용이 방대하고 좋아서요. 제가 욕심나는 한 부분을 뭐 나중에 압축해 드리는 걸로 하고요. 이 책이 제가 보니까 출판사가 자유전선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의미? 자유전선의 대표가 예, 접니다. 이동욱. 예. 아, 예. 예. 자, 그럼 이 출판사가 지향하는 출판
저도 책을 가끔 쓰긴 하는데 저는 원래 전공이 이제 무슨 법학 쪽이라서인데 예. 법학이든 이 장르에 관계없이 모든 걸 다 출판하게 되나요? 예. 네. 그러면 이 출판사 요즘에 어렵다고 그러는데 출판사의 그 왕성한 출판으로 해서 우리 국민들의 문화 교양을 좀 고양시켜 보자 이런 차에서 출판사 대표로서 이렇게 한 말씀 해보실. 예. 그 문화 교양하고는 사실은 좀 고리가 있고요. 예. 그 출판사 이름에서 알다시피 전선입니다. 전선, 예. 프런트. 예. 그 싸우는 최전방에 있다는 느낌인데. 자유를 추구하는 최전선에. 그렇습니다. 네. 예. 진실을 지켜야 자유가 지켜집니다. 그렇죠. 진실이 지켜지지 않으면 자유가 지켜질 수가 없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얘기죠. 현재 청와대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렇습니다. 국민들한테 이렇게 발표하는 내용 자체가 예. 어디가 진실이고 어디가 거짓인지 예. 드러나지도 않고 네. 뭐 북한은 핵폐기에 의향이 있다고 하는데 그 앞에 네. 북핵 폐기인지 한반도 핵폐기인지 한반도 비핵화인지 북핵 비핵화인지 예. 이게 혼돈된 채로 계속 가잖아요. 예. 이런 거짓이 계속 판을 치면 나중에 엄청난 역사적 비극을 맞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그 상황에서 그 거짓의 세계에서 진실을 지키고 자유를 지키기 위한 예. 그런 생각으로 뭐 이렇게 운동이죠, 사실은. 예. 그런 하다 내용이 보니까 예. 자금의 이 모임이 참 힘들어요. 그렇죠. 네. 제가 뭐 다른 일을 해서 벌어서 하기도 했는데 참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고민하다가 예. 이런 책을 통해서 이 자유를 알고 자유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책을 통해서 모아야 되겠다 예. 하는 생각으로 출판사를 만들게 된 겁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지금 우리 이동욱 대표가 하시는 말씀은 자유를 추구하고 진리를 추구하고 자유를 갈구하는 젊은이들 그리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출판사를 세웠다. 뭐 그런 말씀 같습니다. 제가 여기 참 감동적으로 그 쓰신 그 이충훈 박사가 쓰신 책 추천사를 아주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젊은이들의 기상과 희망, 분노와 좌절도 솔직하게 표현되어 있다. 수많은 국민들이 널리 읽어야 할 책이다. 이런 세 문장으로 압축을 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배진영 기자는 이 책에서 대한민국의 희망을 본다. 이렇게 추천사를 썼습니다. 저도 똑같은 내용으로 시청자 여러분에게 강추합니다. 이 책을 읽어보시고 다음 좋은 기회에 제가 다시 한번 이동욱 그 작가님, 기자님을 모시고 다시 한번 이 시대의 고민, 젊은이의 고민, 정의와 진실을 갈구하는 또 하는 이 시대의 고민을 여러분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너무 피곤하신 것 같습니다. 아이고, 너무 이게 얼굴만 봬도 피곤하심이 조금 보이고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은 많은데 그건 다음 기회에 한 번 더 어려워도 나와주시고 오늘은 이 정도로 우리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